안녕하세요. 알파균의 경제 뉴스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오랜만이네요. 밴드에서 알파균 검색하시거나요. 유튜브에서 알파균 그리고 경제 검색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됩니다. 쿠팡의 미국 상장과 노동 규제라는 주제로 글을 썼네요. 요새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되면서 뜨거워지는 이슈죠. 쿠팡은 사실 모 회사가 미국에 있습니다. 쿠팡의 사례는 두 가지를 떠올리게 한다. 하나의 규제는 폐해를 지적한 경제학의 도착 이론이다. 이 이론에 의하면 어느 한 집단을 도와주기 위해 직접적인 보호 정책을 쓰면 그 정책은 반작용을 자극해 오히려 그 집단에게 피해를 주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사례는 수없이 많다. 저임금 노동자를 도와주기 위해 급속히 최저임금을 인상한 결과 고용이 줄고 폐업을 초래해 저임금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결과를 가져온다거나 대학 시간 강사의 처우를 단기간에 개선하려 강사법을 개정한 결과 재정난에 시달리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강사 수를 줄여 취업난이 더 악화된 경우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합니다. 쿠팡 관련된 걸요. 몰아서 볼게요. 쿠팡이 좀 워낙 이슈가 돼서요. 쿠팡의 선택, 최준선 법학 전문대학원 교수님이 쓴 얘기죠. 사건의 본질은 모 회사를 상장해 델라웨어 주법의 적용을 받고 델라웨어는 미국에 줍니다. 한국 자회사는 한국에 상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차등 의결권 문제는 핵심이 아니다. 왜 한국에서 장사할 거면서 굳이 모일제 회사를 미국에 상장하는가? 대규모 자본 조달에 있어 미국 증권시장이 한국 시장보다 유리한 것이 중요한 요소였을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델라웨어의 주법이 기업에 편하기 때문인 점도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델라웨어의 주에서는 회사 설립이 팩상작으로 가능하다고 한다. 세금만 내면 정부 간섭도 거의 없다. 이사회 운영, 주주총회, 주식 발행, 사채 발행, 이익 배당 등 아무 간섭이 없다. 지긋지긋한 기업규제 3법, 감사 선임 시 3% 룰, 감사위원 분리 선임, 이익 공유, 국민연금 등을 신경 쓸 겨룰 필요도 없다. 델라웨어의 주보다 더 멋진 곳도 많다. 카리브 연안의 케이맨 제도,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바하마, 버뮤다 등이 한국 기업에 손짓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재훈 기자가 취재했죠? 토종기업 쿠팡? 외국인 투자로 월급 줬다. 네, 좋네요.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투자학자를 위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회사를 증권시장에 공개한다. 상장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자금을 받을 수 있고 상장 이후에도 유상증자를 통해 지속적인 수혈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재무제표상 부채로 잡히는 채권 발행이나 금융경 대출보다는 매력적인 선택이다. 게다가 쿠팡은 이미 자산이 5조 6천억에 달하는 거대한 기업이다. 추가로 1조를 투자 고려하는 상황에서 시장이 큰 미국과 한국 중 어디에 상장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자명하다고 하네요. 쿠팡 대단하네요. 자, 외국 기업이지만 한국에서 돈을 많이 써주고 인력도 창출하고 정말 좋은 일 아닙니까? 유선일 기자가 취했습니다. 쿠팡 대기업 지정 임박 불공정 행위 손본다고 합니다. 쿠팡이 대기업 지단으로 지정돼도 창업자인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은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총수로 지정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포스코, KT, S-오일 등과 마찬가지로 쿠팡은 총수 없는 대기업 집단으로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쿠팡이 정말 커졌네요. 김보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쿠팡 제2의 아마존 되려면 풀어야 할 과제가 있는데요. 미국 증권 시작 진출을 결정한 이커머스 업체 쿠팡이 제2의 아마존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보고 있다.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조달한 자금을 어떻게 쓰느냐가 관건이며 큰 물에 뛰어들수록 리스크도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쿠팡의 경영권을 진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의 버금가는 리더십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관심거리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마케팅 혁신, 직원 복지, 재교육 등도 풀어야 할 숙제라고 합니다. 마그나 날개 달고 NG 전장사업 반등 엑셀 밟았다고 하는데요. 네, LG가요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흑자 전환도 전장사업에서 기대가 되네요. 전 세계 전기차 모터 시장 규모는요 4,656만 달러에서요 2025년에요 와 정말 많아서 이게 어떻게 205억 달러라고 해야 되나요? 네. 46억 5,600만 달러에서 205억 달러로 되네요. 전 세계 전기차
생산 규모도 점점 늘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에 힘입어서요, LG전자의 전장 사업도 올해 날개를 달 것으로 전망됩니다. LG전자의 전장 사업을 이루는 3대 축에는 VS 사업본부와 함께 지난 2018년 인수한 오스트리아 기업 ZKW 차량용 헤드램프 합작법인 LG 마그나 이 파워트레인이 있습니다. 모두 실적 호조가 예상되죠. 코로나 방역, 모범국 대만, 올해 경제도 하우하우 된다고 하는데요. 대만의 경제 성장률이 정말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만 경제 성장률 추이를 한번 보시면요. 2016년에 2.17%였는데요. 2021년에요. 4.64%까지 홀홀 오른다고 하네요. 아이폰 조립 폭스콘 애플카도 조립한다고 하는데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폭스콘은 애플이 전기차 산업 진출 방안을 고려하던 때부터 자동차 사업 강화 방안을 연구해 왔습니다. 폭스콘은 지난해 10월 전기차 셰시와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공개했는데 이는 전기차 시장에 보다 빨리 진입하고자 하는 자동차 업체를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폭스콘이 이 플랫폼을 이용한 자체 전기차를 올해 내 출시한다는 것입니다. 폭스콘 전기차도 만들까요? 애플은요, 폭스콘을 활용해서 아이폰을 만들고 있습니다. 3년 주기 시티은행 철수설, 이번에는 진짜인가?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요, 글로벌 금융사는 철저히 수익 중심으로 움직이므로 시티은행 철수도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라며 시티은행의 주력은 자산관리, 기업금융인데 매각이 현실화하면 국내 금융지주, 지방은행, 인터넷은행을 중심으로 치열한 인수전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티은행 당기순이익은 2018년 3,074억 원으로 전년보다 26.1% 급증했지만 2019년 2,794억 원으로 9.1% 감소했고 지난해에는 3분기까지 1,611억 원으로 38% 급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지난 몇 년간 많은 글로벌 금융사가 한국을 떠난 데 이어 금융위기 때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에 일조하는 등 금융의 주한미군 역할을 하는 시티까지 떠난다면 정부가 난처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시티은행이요. 금융의 주한미군. 재밌는 표현이네요.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구편 속도, 모비스 인적 분할, 글로비스 흡수합병 카드 다시 꺼내나요? 네, 화면 한번 볼게요. 현대차그룹 지분 구조 현황입니다. 대주주는 정몽구와 정의선 회장의 7.45%의 현대모비스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요, 현대차 지분을 21% 가지고 있죠. 현대차는 기아차의 지분을 34%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몽구와 정의선은 글로비스 지분을 30% 가지고 있습니다. 글로비스는 또 모비스 지분을 0.7% 정도 가지고 있죠. 현대차는 또 글로비스를 4.8%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꼬이고 꼬였죠. 현대차는 현대제철을 6.9% 가지고 있습니다. 기아차도 현대제차를 70.3% 가지고 있고 현대제철이 모비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재편해야 잘하는 걸까요? 정말 힘드네요. 우선 2018년 3월 발표했던 지배구조 개편안을 일부 수정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당시 현대차그룹은 현대모비스의 묘들 AS 부품 사업을 인적 분할하고 현대글로비스에 흡수하는 합병하는 방식으로 순환 출자 고리를 해소하고자 시도했습니다. 현대모비스의 핵심 사업만을 남긴 뒤 정명회 회장과 정 회장이 지분 거래를 통해 4개 순환 출자 고리를 끊는 작업인데요. 다만 이 방안은 엘리엇을 비롯한 주주들의 반대로 무산된 만큼 주주들의 지지를 받는 수정된 안을 내놓거나 아예 시장에서 주식을 사고 파는 방식으로 순환 출자 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김태현 기자가 취재했어요. 기밀 유지, 갑을 관계, 공모가 선정 다 정답은 없다고 하네요. 정말 공모가 선정하는 거 보면 고무줄과 같죠? 그렇다면 IPO 과정에 있어서요, 기업 가치는 어떻게 산정될까요? 산정 방식에는 절대가치 평가와 상대가치 평가가 있는데요. 절대가치 평가를 사용하면 기업 가치를 자의적으로 책정할 수 있어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상대가치 평가 방법을 이용하는데요. 상대가치 평가는요, PER, 주가 이익 비율 비교, PBR, 주가 순자산 비율 비교, EVA, EBITDA, PSR, 주가 매출 비율 비교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사업 모델이 유사한 동종업계 기업의 평균 PER에 할인율을 적용해 공모가 밴드를 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업종별로 평가 지표는 달라집니다. 자기자본 등 자산 가치가 부각되는 금융업종은 PBR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현금성 비용이 많은 석유, 화학, 철강 등 장치 산업은 에바 에비타를 선호합니다. 현재 수익이 나지 않는 적자 회사의 경우는 매출을 활용한 PSR 등이 사용됩니다. 특히 향후 신약 개발이나 파이프라인 증설 등을 통해 성장 가능성이 큰 바이오 기업은 에바 세일즈, 매출, 에바 파이프라인, 에바 캐퍼시티 등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에바 캐퍼시티와 에바 파이프라인을 이용해 기업 가치를 산출한 기업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죠. 이민아 기자가 취재해서 조건부 지분 인수 계약 세이프 투자는 뭘까요? 정의를 내리자면요. 후속 투자에서 결정된 기업 가치에 맞춰 선행 투자의 지분 가치를 산정하는 투자 방식이고요. 미국이나 이스라엘이나 외국에서는 이미 쓰고 있는 투자 방식입니다. 적용 사례는요. 현재 한국에는 적용 사례가 많이 없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이제 밸류캡 200억 원을 투자했다고 하면요. 20% 할인을 받을 조건으로 투자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기업가치가 상정 시 상한선 역할을 하고요. 기업가치의 80% 기준 지분율을 상승이 되죠. 자, 기업가치가 현재는 미정이지만요. 지금 현재 투자하는데 아무도 투자를 안 했고 이 기업의 가치를 절대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기업가치는 현재 미정입니다. 어떻게 미정인데도 투자를 하냐고요? 그게 됩니다. 네, 12도 되잖아요. 되죠? 그 미래에는요, 기업 가치가 100억 원이 됐다고 칩시다. 1년 후에 이 기업이 100억 원의 투자 가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투자금은 동일하죠. 근데 지분율이 10억 원을 투자했던 게요. 10%가 되는 게 아니고요. 12.5%가 됩니다. 2.5%의 프리미엄을 가져가게 되죠. 할인율 20%를 적용받은 겁니다. 미래에 300억이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지분율은요. 10억 원만 투자했을 뿐이지만 5%가 됩니다. 그러면 5%라면요. 이게 거의 60억에 가까운 평가가 되는 게 맞죠? 네. 아니요. 15억이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15억에 가까운 지분율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미리 투자한 만큼 미래의 가치에 대한 할인을 가져가는 개념입니다. CB투자랑 좀 비슷하게 비교하면서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요. 국내 대표 창업 기획자 엑셀레이터 스파크랩은 이달 안으로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 스타트업의 세이프 투자를 최종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해당 스타트업에 1억 원 안팎의 투자를 진행하겠지만 지분율은 미정이죠. 기업 가치가 얼마인지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세이프는 투자자가 투자금에 대한 지분율 산정을 미루고 후속 투자를 유치할 때 지분을 결정하는 계약입니다. 국내에서 스타트업 투자에 보편적으로 쓰이는 상한저산 우선주나 전환사채 투자 등과 달리 상한 만기일이나 이자가 없습니다. 다만 미래 기업 가치 상한선, 밸류에이션 캡과 할인율이 조건부로 붙습니다. 이 조건에 맞춰 이후 지분율이 결정되죠. 예를 들어 투자자 A가 스타트업 B에 세이프 방식으로 10억 원을 투자했는데 조건은 밸류캡 200억 원, 할인율은 20%입니다. B사는 1년 뒤 후속 투자자로부터 기업 가치를 100억 원으로 평가받았죠. 이때 기존 투자자는 A는 100억 원에서 할인율 20%를 적용한 80억 원을 기준으로 지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분율은 12.5%가 되죠. 할인율이 일종의 프리미엄으로 작용하는 셈입니다. 만약 B사가 예상을 크게 웃돌 정도로 급성장해서 기업 가치를 500원으로 평가받는다면 밸류값 200원에 맞춰 지분을 상정하게 됩니다. 할인율은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주명호 기자가 취재했어요. 하나솔루션 연쇄 창업가 이 사진을 들어왔네요. 신사업 힘주나 하는데요. 하나솔루션의 신임 사회이사로 연쇄 창업가로 유명한 이한주 베스핀 글로벌 대표를 선임할 예정입니다. 유상증자를 통해 1조 원이 넘는 대규모 자금 조달을 앞둔 하나솔루션이 신사업에 더욱 힘을 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네요. 강상규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증시 조정 언제까지 15% 떨어진 삼성전자 지금 사도 될까요? 라고 하는데요. 올해 정말 많이 떨어졌나 보네요. 셀트리온도 많이 떨어졌고요. 네, 여러 가지 떨어진 회사가 있는데요. 이런 멘트가 좀 멋있어서 한번 했습니다. 가치 투자를 강조하는 버핏은 20%만 싸게 살 수 있으면 매우 좋은 투자다라고 했습니다. 펀더멘털은 반영한 내재 가치에 비해 주가가 20% 이상 하락하면 적절한 매수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김평화 기자가 취재했어요. 비트코인에 대한 건데요. 개미도 기간도 코인 강풍 한 달 만에 50억 벌었다고 하는데요.
이번이 좀 다른 점이 있어요. 2018년 초 80%대 폭락으로 이어지며 거품으로 기억되는 2017년 말 가상자산 열풍 때와는 다른 분위기인데요. 개미 투자자들만 달려들었던 당시와 달리 기관 투자자들도 코인 투자에 합류했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고두현 기자가 취재했어요. 화성 넘어 목성으로 인류가 우주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엄청난 규모로 커지는 우주산업 때문입니다. 2030년에 6,700억 달러, 약 700조 원을 넘어설 전망인데요. 수많은 행성에 묻혀있는 자원과 우주 식민지 건설 수요도 막대합니다. 이에 필요한 연관 기술과 기초과학 발전은 덤이죠. 무엇보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꿈을 키워주는 무형의 효과가 큽니다. 화성에 지구인의 거주지를 건설하려는 일론 머스크도 어릴 적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를 읽으며 별을 향한 꿈을 키웠다고 하네요. 정구영 기자가 취재했어요. 소중한 창업가 정신. 얼마 전 어느 신문사의 논술위원이 쓴 기업한 죄라는 제목의 글을 떠올리면서 문득 몇 년 전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친구가 떠올랐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불과 며칠 전 코스닥 시장에 회사를 상장했다고 기뻐하며 저녁 모임을 청했던 친구인데요. 그가 세상을 떠나고 한 달쯤 후에 그의 부인으로부터 도와달라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문제는 상속인데요. 상속세죠. 사망 당시 상장한 회사의 주가는 6,000원 정도였는데 사망 후 한 달여 만에 2,00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상속받게 되는 주식과 다른 재산을 모두 팔아도 상속세를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네요. 어떡하죠? 아휴. 고배당 무산, 금호석유화, 힘 빠진 조카의 난이라고 하네요. 정관에 따르면요, 보통주와 우선주 간의 차등 가능한 현금 배당액이요, 액면가의 1%인 50원입니다. 박상무가 보통주 현금 배당액으로 제시한 주당 1만 1,000원인데요. 작년 배당액 1,500원의 7배 수준입니다. 이 기준으로 우선주는 주당 1만 1,050원을 제시했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박상주가 제안한 것은 1만 1,100원으로 액면가의 2%인 100원을 차등했습니다. 금요석유화학 측은 배당률 산정에 명백한 오류가 있어 주주 제한 안건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송지용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해외 주식 ETF에 투자하면 양도세는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데요. 자, 대주주 요건을 판단할 때요, 본인과 특수관계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합니다. 특수관계자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의미하죠. 시가총액 요건과 지분율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대주주가 됩니다. 올해 국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한 종목의 평가액이 지난해 말 내일 기준으로 10억 원이 넘거나 연중 지분율이 1%를 한 번이라도 넘었다면요,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자, 대주주라고 하면 보통 해당 회사의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걸로 생각하시는데요. 세무에서 얘기하는 대주주는요, 한 회사의 지분율이 1%, 코스닥은 2%를 한 번이라도 넘거나요, 아니면 한 기업에 투자하는 게 10억 원이 넘으면요, 대주주입니다. 한상춘 기자가 취재했어요. 네, 교수님인가요? 비트코인발 디지털 통화 시대인데요. 페드 미국 중앙은행이요, 디지털 달러 도입을 늦출수록 트리핀 딜레마 우려가 현실로 닥쳐오게 됩니다. 트리핀 딜레마는 코로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달러화를 계속 공급해야 하지만 이 상황이 지속되면 기축 통화 지위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벨기에 경제학자 로버트 트리핀의 주장인데요. 미국이 더 이상 달러 패권을 누리지 못하면 중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브레턴 우주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부담했던 달러화 보유 구속, 즉 달러화 함정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이 경우 보유 달러화가 대거 출현하면서 원달러 환율도 폭락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박이명 기자가 취재했어요. 우주 ETF 내놓는 아크 인베스트, 로키트 마틴, 보잉 달아볼까? 라고 하는데요. 이 ETF는요, 어느 것들이 들어가게 될까요? 로키트 마틴은요, 하성 탐사선 인사이트호 제조고요. 보잉은요, 7인승 우주선 스타라이너 개발 중이고요. 버진 갤럭틱은요, 상업용 우주 여행 업체고요.
노스럽 그러머는요, 인공위성과 우주선 생산 업체고요. 이리디움 커뮤니케이션즈는요, 위성통신 서비스고요. 믹서 테크놀로지는요, 지구 관측용 인공위성 제조업체고요. L3 해리스 테크놀로지는요, 소형 인공위성 전문이고요. 프로큐어 스페이스 ETF는요, 우주항공 기업 투자업체고요. 레이시오는요, 소형 인공위성 및 우주선 부품 제조 업체입니다. 박이면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마켓컬리 단겐 마켓 주식은 어디서 사나요? 예. 직장인 A씨는요, 실생활에 투자 기회가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최근 마켓컬리 주식에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요. 재택근무를 하면서 새벽 배송을 사용하는 일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켓컬리는 상장이 안 된 회사라 주식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죠. 매수를 포기할까 생각하던 중 그는 엔젤리그라는 사이트를 발견했습니다. 이곳에서 마켓컬리 주식 공동구매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그는 50만 원을 투자해 25주를 매입 마켓컬리 주주가 됐습니다. 하지만 공동구매를 통해 간편하게 투자하는 방법이 생겼죠. 장외 주식 공동구매 플랫폼 엔젤리그를 이용하면 됩니다. 엔젤리그는 투자자를 모아 조합 형태로 비상장 주식을 매수하고요. 주주 명부에는 조합의 이름이 등재되고 투자한 금액대로 조합의 지분을 보유합니다. 리드 엔젤로 불리는 대표 투자자가 주주 명부를 수정하는 등의 복잡한 절차를 수행하게 됩니다. 일반 투자자는 투자금만 입금하면 되네요. 박영범 기자가 취재했어요. 미국 온라인 교육시장 성장 덕에 체그 올 들어 주가 20% 상승했네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온라인 교육 플랫폼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대학 과제 도우미인 체그가 성장하며 주가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2005년 설립된 체그는 교과서 대여 사업으로 시작했으나 현재는 대학생들이 과제를 할 때 질문하며 튜터들이 답을 올려주는 체그가 주된 사업이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라이팅, 수학 문제 풀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 상장한 체그는 지난해 3월 주가가 26달러까지 떨어졌지만 지난 19일 108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작년 말 주가가 90달러였는데 올해 들어서만 20% 오른 겁니다. 문지훈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국민연금 작년 4분기 취득한 미국 주식은 어떤 주식들이 있을까요? 먼저 로크라는 주식이 있고요. TV 스트리밍 플랫폼 업체고요. 펠트론 홈 피트니스 업체고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사이버 보안 업체고, 핀터레스트 이미지 기반 SNS고요. 예치 온라인 마켓이고요. 데이터도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좀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김시군 기자가 취재했어요. 보톡스 전쟁 종결. 예, 메티톡스 380억 받고 소송 철회했다고 합니다. 드디어 소송이 끝나면서 양사의 주가는 많이 오르고 있나요? 메디톡스는요, 이번에 이제 합의금으로요, 에볼루스죠. 그 미국의 보톡스 관련된 회사인데요. 대웅제약도 여기에 주주인데, 발행하는 보통주 신주 676만 주를 받기로 했습니다. 인수가격은 총 7만 5천 원으로 무상이나 마찬가지예요. 주식 인수가 완료되면요, 메디톡스는 16.7% 지분을 확보해 에볼루스 2대 주주가 됩니다. 대웅제약은 지난해 ITC 예비 판결로 480억 원을 투자해 에볼루스 전환사채 307만 주를 취득한 바 있고요. 주당 13달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서요.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다면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에볼루스 지분을 각자 소유하는 저가의 동침 상황도 연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금과 로얄티 그리고 에볼루스 지분을 수령하는 조건으로 메디톡스는 에볼루스를 상대로 제기했던 미국 캘리포니아 소송을 철회하는 등 모든 소송 절차를 중단합니다. 이번 합의로 지난해 12월 내려진 ITC의 나보타 21개월 미국 수익금지 명령은 효력을 상실하고 ITC 결정에 대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추가 항소 절차도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어졌죠. 전격적인 3자 합의로 메디톡스는 상당한 실익을 챙기는 한편 이딴 악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과 보톡스를 전쟁을 시작한 2016년 이후 휴젤의 국내 보톨리눔 톡신 제재 시장 1위 자질을 내줬습니다. 또 지난해 상반기 이후 자사 보톡스 제품인 메디톡신주, 이노톡스주, 코오톡스주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품목 허가 취소 처분을 잇따라 받는 등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에서 메디톡스가 주장했던 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라며 앞으로 함께 사업을 할 엘러간 에볼루스와 잘 협력하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대석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쿠팡 55조인데 야놀자는 5조? 유니콘들은 왜 해외로 눈을 돌릴까요? 국내 스타트업 사이에서는요, 한국에선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기 힘들다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영상 메신저 앱 아자르를 개발한 하이퍼커넥트는 세계 최대 데이팅 앱 틴더를 운영하는 미국 나스닥 상장사 매치그룹에 약 2조 원에 팔렸죠. 쿠팡을 보면 차이가 더욱 분명히 드러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쿠팡 몸값을 500억 달러, 55조 원으로 예상했어요. 현재 적자지만 매출이 급성장하는 기업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주가 매출 비율, PSR을 기본으로 쿠팡 매출을 아마존과 같은 동종 기업들과 비교한 결과입니다. 같은 기준을 국내 유니콘 중 드물게 국내 상장을 준비하는 야놀자에 대입해 볼까요? 야놀자는 에어비앤비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작년 야놀자 매출은 에어비앤비의 10분의 1로 추정됩니다. 코로나19로 에어비앤비를 포함한 온라인 여행사 OTA 대부분이 매출 감소와 적자를 겪은 반면 야놀자는 순성장의 격차가 줄었습니다. 게다가 야놀자는 고성장하는 클라우드 기반 호텔 자산관리 시스템 PMS 분야의 글로벌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투자은행 업계에서 매긴 야놀자 몸값은 최대 5조 원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여행업계에선 기업가치 140조 원이 넘는 에어비앤비와 비교할 때 너무 박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네, 140조 원에 10분의 1이면 14조 원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네, 5조 원이라면 진짜 절반도 안 되네요. 한국은행 보고서인데요. 송민근 기자가 중국 성장이 세계 경제 회복에 기여를 했다고 하네요. 네. 주요국에서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돼 경기 회복이 지연되는 사이에 빠르게 회복한 중국 경기의 영향이 글로벌 경기 회복에도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전망입니다. 골드만삭스도요. 2021년에서 2024년 세계 경제 전망 중 25에서 35%가 중국 경제 성장의 결과일 거라는 예측을 내놨습니다. 김덕식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아스트라 백신 기피에 독일 추가 접종은 화이자로 하겠다고 하네요. 네, 아스트라 백신 기피는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네요. 옌스 슈판 독일 보건장관이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는 나중에 화이자 바이오엔테크나 모더나 등 다른 제약사에서 제조한 백신을 추가로 맞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기피하는 시민들을 달래기 위한 것이네요. 김민수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왕의 도서관 안 부럽다고 하네요. 조선에서 책값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가였다. 대학가 중용책 가격이 논 2, 3막지기 소출에 해당했다는 후세 연구도 있다. 성종실록에는 조정에서 벼슬을 하고 있는 신하조차 사서오경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적다라는 기록까지 나옵니다. 추사 김정희가 국보인 세한도를 그린 것도 유배지에 책을 보내주는 제자가 너무나 고마워서였습니다. 세한도를 그려 제자에게 선물로 주었다. 그만큼 책이 귀하던 시절이었죠. 유럽에서도 금속알자가 산용되기 전에는 성경 한 질 가격이 집 몇 채와 맞먹었습니다. 책을 소유한다는 것 자체가 높은 신분과 권력을 상징했죠. 조선에서 3만여 점을 소장한 도서관을 갖추려면 반드시 왕이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요, 얼마든지 읽을 수 있습니다. 도서관에도 많고요. 전자도서로도 정말 많아요. 강영훈 기자가 취재했는데 코로나19 충격의 털소. 작년 영화 관객이 2억에서 6천만 명으로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아유, 너무 슬프겠어요. 이현나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구글 페북은 왜 빈민가에 집을 지을까라는 책이 나왔네요. 프롭테크에 관한 책이죠. 부동산 기술 기업인데요. 프롭테크 관련서는 아마존에서도 열려 10여 권밖에 검색되지 않을 정도로 새로운 분야인데요. 이 책도 국내 첫 번역서입니다. 2018년 영국에서 나온 책에다가 프롭테크 기업이나 앱도 유럽 1색이라는 점은 감안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인호 기자 취재인데요. 블랙록 카카오집은 5.18% 매수 중입니다. 블랙록은 지난달 15일 카카오 주식을 장내 매수했습니다.
블랙록 취득 단가는 주당 21만 4,583원 수준이고요. 지분 5.18%를 사들이는데 쓴 돈은 총 9,864억 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세하 기자가 취재했네요. 거지 속을 움막서 한국 간편 송금 역사 이루어졌다고 하네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원룸 오피스텔이 기업 가치가 3조 1천억 원이 넘는 핀테크 기업 비바리버블리카 토스의 시작이었습니다. 2013년 10평 남짓한 원룸 오피스텔에서 이승견 대표가 토스를 만들었죠. 이 대표 등 3명이 시작한 토스는 8년 만에 직원 800명에 달하는 핀테크 유망주로 성장했습니다. 토스가 19일 자신들의 이야기를 담은 50분짜리 다큐멘터리를 유튜브에 공개하기도 했죠. 진영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캐나다도 페북 뉴스 사용료 내라고 하네요. 캐나다 정부는 호주처럼 빅테크 뉴스 사용료 지불 법안을 수개월 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티븐 길보트 캐나다 문화부 장관은 거대 기술 기업들과 미디어의 싸움 과정에서 동맹을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페이스북의 뉴스 중단 조치가 뉴스 이용료를 지불토록 하는 국제적 연대의 전환점이 될 거라는 관측도 나오네요. 변농장 레간델라 CFD발 반대매발 빨간불이 켜졌네요. CFD는요, 실제 투자 상품을 거래하지 않고요, 진입가격과 청산가격의 차익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 파생 상품으로 전문 투자자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증권사별로 최대 5배지 러베리를 일으킬 수 있는 상품으로요. 하락장에서 증거금률이 부족해 미수 발생 시 반대 매매로 이어져 증시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점도 있죠. 푸틴의 왕자를 위협하는 니발니가 있습니다. 경제난이 키운 혁명가라고 하는데요. 그가 정치에 입문한 것은 2000년부터입니다. 수차례 창업을 시도했다가 파산한 그는 러시아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와 인맥이 기업 활동을 크게 저해하는 것에 불만을 갖게 됐다고 알려졌습니다. 니발리는 이를 타파하겠다는 목적으로 러시아의 사회주의 정당인 야블로코에 입당해 정부의 부정부패를 고발하는 블로거로 활동하기 시작했죠. 이후 2007년 야블로코에서 나와 독자적 정치활동을 시작한 그는 2008년 금융위기 직후인 기부금을 모아 행동주의 펀드를 조성했습니다. 니발리는 이 펀드를 이용해 러시아 국영 석유 가스 기업들의 회계 자료 등 정보 공개를 요구하며 회계 부정과 정부와의 유착관계 등을 파헤쳐 대중적인 인기를 얻게 됐습니다. 벤처 호황의 KTB 네트워크 등 VC 상장 재추진한다고 하네요.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요, 1세대 VC로 꼽히는 KTB 네트워크가 IPO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40년 역사를 가진 KTB 네트워크 운영 자산은 1조를 넘는 대형 VC 중 하나인데요. KTB 투자증권 한번 투자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네, 알파균의 경제 뉴스 오늘은 여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다른 거 잠시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좀 하루 되시고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